북한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핵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은 한국의 작은 위성이었습니다. R이랑 7호가 포착한 073이라는 숫자. 미국이 60년간 못 찾은 걸 한국이 6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북한을 무릎 꿇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버지니아 랭글리 새벽 3시 47분 미국 국가정찰국 지하 3층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25년간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위성 6기 전부요. 기술분석관 제이슨 파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300억 달러짜리 키올-12 정찰위성 6기가 동시에 먹통이 된 겁니다.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영변 핵시설을 0.1초 단위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하얀 노이즈만 12개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역대 최악의 추적 실패입니다. 상황실장 마이클 그레이엄이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쾅! 커피잔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NRO, 그러니까 미국 국가정찰국에서 25년간 동아시아 위성분석관으로 일해왔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 미사일 기지를 추적했고 걸프전 때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을 찾아냈고 9.1일 이후에는 알카에다 은신처를 위성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300억 달러, 하나로 4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든 세계 최고의 정찰위성이 북한의 스텔스 코팅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다니요. 콜린스, 설명해봐. 리처드 헌터 부국장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62세의 그는 냉전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강경파였습니다. 소련 붕괴를 직접 지켜본 세대답게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 했죠. 그의 눈빛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국장님, 북한이 신형 스텔스 코팅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 키올 위성의 광학 센서와 적외선 탐지기를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SAR 레이더까지 교란당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례 없다고? 헌터 부국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3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위성이 북한 페인트칠에 당했다는 소리야? 페인트칠이 아니라 고도의 나노 코팅입니다. 러시아 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추정이라고? 헌터 부국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회의실 안 15명 전원이 움찔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화성-19 ICBM을 어딘가로 이동시켰어. 사정거리 15,000km, 워싱턴까지 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만 하고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발사 가능 시점은? CIA 연락관 스티브 모건이 물었습니다. 48시간 이내로 추정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48시간. 헌터 부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틀도 안 남았다는 거야? 최악의 경우 24시간 내 발사도 가능합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5명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48시간. 이틀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북한 ICBM을 찾아야 합니다.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쿄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괌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죠. 그때 기술분석관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 동맹국 위성 데이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일본 정보 수집 위성이나 한국 아리랑 위성을요.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헌터 부국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한국, 일본.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300억 달러짜리 키올이 못하는 걸 그 조그만 나라 위성들이 할 수 있다고?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기술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 하나 안 팔면 바로 무너지는 나라.
분단 상태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나라. 미국이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주둔시켜서 지켜주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의 위성이 미국보다 나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헌터 부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NSA, 통신 감청 강화에, CIA, 인적 첩보망 가동에, 펜타곤, 정찰기 투입 준비에, 우리 힘으로 찾는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새벽 5시 12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48시간.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하얀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300억 달러.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든 최첨단 위성이 북한의 스텔스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저는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지만 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때 제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낯선 번호였습니다. 국제 전화. 한국 국가번호 82점. 콜린스 분석관님이시죠?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어에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발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시죠? 이 번호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수빈 연구원입니다. 국정원 채널을 통해 연결받았어요. 한국.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희 아리랑 7호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포착했습니다. 북한 영변 일대의 지각 변동 패턴인데요. 미국 측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각 변동 패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성으로 핵시설을 직접 촬영해도 못 찾는데 지각 변동으로 뭘 알아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황당했죠.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좀 바쁩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분석관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건 단순한 지각 변동이 아닙니다. 패턴이 있어요. 규칙적인 패턴이. 그리고 그 패턴 속에 숫자가 숨어 있어요. 숫자요? 네. 07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도 의미를 모르겠지만 분명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한국연구원이 발견한 지각 변동 패턴. 그 안에 숨겨진 숫자. 너무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이수빈 연구원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ICBM 위치를 찾아야 하잖아요. 저희 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8시간이라는 정보를 그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죽는 건 저희예요. 서울까지 3분이면 닿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절박해요. 미국만큼, 아니 미국보다 더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스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부국장님, NSA 통신 감청 결과입니다. CIA 연락관 스티브 모건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북한이 모든 통신을 신형 양자암호로 암호화했습니다. 해독에만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주? 헌터 부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스문의 시간도 안 남았는데 2주라고? 죄송합니다. 기술적 한계입니다. 인적 첩보망은? 평양 내부 협조자 3명 중 2명이 연락두절입니다. CIA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1명도 감시가 강화되어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섣불리 접근하면 그 사람 목숨이 위험해요. 정찰기는? 북한 방공망이 평소보다 3배 강화됐습니다. U-2 투입은 자살행위예요.
헌터 부국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15명 모두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그레이엄 상황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부국장님, 한국 국정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헌터 부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엔 국정원 2차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아리랑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요.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정적 단서? 헌터 부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단국가 감시 위성이 우리 키올보다 낫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알잖아. 한국이 위성 기술을 독자 개발한 게 고작 몇 년밖에 안 됐어. 우리는 60년이야. 60년 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데 신생 우주국한테 뭘 배우겠어? 몇몇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게다가 한국은 지금 자기들 안보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 헌터 부국장이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 드론이 청와대 위까지 날아와도 손 놓고 있던 나라야. 미사일 발사 탐지도 우리 조기경보 위성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헌터 부국장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캐서린 리, CIA 한반도 담당관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한국계 미국인 2세, 검은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죠. 부국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야? 한국 아리랑 7호의 SAR 해상도가 50cm라고 들었습니다. 구름이나 야간에도 촬영 가능하고요. 우리 키올-12의 광학 센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SAR 데이터는 다른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헌터 부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정말 뭔가를 발견했다면 적어도 확인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24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리 담당관. 헌터 부국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네 한국계라서 그런 건가? 동포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캐서린 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옵션. 헌터 부국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이 분단국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옵션이라고? 그건 미국의 수치야. 60년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 납세자들에 대한 배신이야. 그가 캐서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회의실에서 캐서린 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헌터 부국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캐서린 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무슨 일이야? 어제 한국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면서요? 이수빈 연구원한테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통화 기록은 다 남습니다. 캐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연구원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073이라는 숫자가 반복된다고 했어. 지각 변동 패턴에서 의미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캐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073이요? 그 숫자가 정확히 뭔지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끊었어. 바빠서. 캐서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콜린스 분석관님, 저도 선배님의 25년 경력을 존중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4시간 안에 ICBM 위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쿄가 날아가요. 괌이 불바다가 되고요. 최악의 경우 LA까지요. 그건 나도 알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 데이터 하나로 뭘 해결하겠어. 우리가 못 푼 걸 그들이 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 캐서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죠. 저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의 문제죠.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백만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 2시. 결국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아리랑 위성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SAR 해상도 50cm. 고도 528km.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 무게 약 1400kg. 생각보다 스펙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우리 키올에는 못 미치지만 상용 위성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정보였습니다. 아리랑 7호는 SAR, 그러니까 합성개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자파를 지표면에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구름이나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국 연구팀이 이 SAR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각 변동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고 합니다. NSAR이라는 기술인데요. 간섭 영상 레이더라고 번역되더군요. 갑자기 이수빈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건 단순한 지각 변동이 아닙니다. 패턴이 있어요. 규칙적인 패턴이. 혹시 그녀가 말한 패턴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각 변동으로 핵시설을 추적한다고. 그건 과학이 아니라 점술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가 있다면 저는 컴퓨터를 끄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한국 위성 관련 논문들을 뒤졌죠. 해가 뜰 무렵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NSAR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한국 연구팀은 아리랑 위성으로 지진 전후의 지각 변동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나사조차 인정한 성과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있었습니다. 2019년 한국 연구팀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각 변동을 아리랑 위성으로 분석해서 핵실험 규모와 지하 터널 구조를 추정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정식 논문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12시간 후 상황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키올 위성 재부팅 시도 3차 실패했습니다. NSA 암호 해독 진척 없습니다. 양자 암호는 현재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평양 협조자 완전히 연락두절입니다. 최악의 경우 체포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가 쏟아질 때마다 헌터 부국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그도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부국장님. 그레이엄 상황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상황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헌터 부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4시간 후입니다. 4시간. 그 안에 뭔가 진전이 없으면 헌터 부국장은 대통령 앞에서 완전한 실패를 보고해야 합니다. 300억 달러를 들인 위성 시스템이 북한한테 완패했다고요. 그건 그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아니, 경력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헌터 부국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콜린스. 예, 부국장님. 한국항우연에 연락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안 들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락하라고. 그 아리랑 위성 데이터 받아와.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헌터 부국장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이다니. 하지만 부국장님, 아까는 미국의 수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헌터 부국장이 소리쳤습니다. 백악관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뭐라도 가져가야 한다고. 한국 데이터라도 있으면 최소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할 수 있잖아. 저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의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면피용 자료가 필요한 거였죠.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30분 후, 저는 한국 국정원 워싱턴 지부와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화면에 이수빈 연구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콜린스 분석관님,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불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굴복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이수빈 연구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R이랑 위성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물론 이건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아니라 실무자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공식 요청이 아니라고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참고 자료 수집입니다. 우리가 분석 중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거죠. 이수빈 연구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제 의도를 꿰뚫어 본 것 같았죠. 좋아요. 콜린스 분석관님. 참고 자료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어차피 공유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건이요? 직접 오세요. 대전 항우연 본부로. 데이터는 보안 등급이 높아서 화상으로 전송할 수 없어요. 직접 와서 보셔야 합니다. 직접 가라고요? 한국까지? 시간이 없잖아요. 그녀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12시간 후에 도착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오산 기지까지 군용기 좌석을 확보해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고요? 어떻게 제가 올 줄 알았죠? 몰랐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뒀죠. 혹시 모르니까. 저희도 절박하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까지 날아가는 건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보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헌터 부국장한테 뭔가 가져다 줘야 했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요. 오산 기지에서 봬요.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조그만 연구소가 미국 정보기관이 못 푼 문제를 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2시간 후, 오후 3시 22분, 저는 대전항공우주연구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11월은 쌀쌀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출발하느라 외투도 제대로 못 챙겨왔죠. 바람이 제 셔츠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정문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은 제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동 안쪽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걷는 동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었어요. R이랑 1호부터 7호까지의 발사 장면들, 그리고 연구원들의 단체 사진들. 그중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군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죠.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수빈 연구원과 어딘가 닮은 느낌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우 대위, 2010년 3월 26일. 영원히 기억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는 그 날짜가 뭔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죠. 저쪽입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에는 위성 데이터 분석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화면을 메우고 있었죠. 형형색색의 파형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분석실이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R이랑 7호가 포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곳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시설이 미국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비도 구형이 많았고 사무실 공간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화면을 응시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누구 하나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준혁 팀장님, 데이터 준비됐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죠. 다 준비해뒀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책상에만 앉아있는 연구원의 손이 아니었죠. 콜린스 분석관님. 이수빈 연구원이 대형 스크린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노이즈처럼 보였어요. 울퉁불퉁한 선들이 무작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뭐죠?
북한 영변 일대의 지각 변동 데이터입니다. R이랑 7호의 SAR 센서로 포착한 거예요. 이수빈 연구원이 그래프의 일부를 확대했습니다. 언뜻 보면 무작위 패턴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규칙적인 진동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확실히 비슷한 파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0.3초 간격으로 같은 모양의 파동이 나타났죠. 그게 뭔데요?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계속하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각 변동 데이터 안에 디지털 신호처럼 숨어 있었죠. 0과 1의 이진법으로 변환하면 0732 계속 나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전화로 말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녀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출처는 북한 핵시설 지하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 수 있다고? 그때 제 눈에 다시 복도에서 봤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해군 제복의 젊은 남자. 2010년 3월 26일.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천안함. 2010년 3월 26일은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날이었습니다. 46명의 장병이 순국했죠. 저는 이수빈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복도에 있던 사진. 해군 제복 입은 남자요.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혹시 아는 분이에요? 이수빈 연구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죠. 제 오빠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안함에서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이에요. 제가 23, 오빠가 27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저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수빈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그녀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한반도를 지켜보면서 위협을 미리 발견하고 비극을 막는 거죠. 오빠가 못다 한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단국가, 기술 후진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여자는 오빠를 잃은 상처를 안고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수빈 연구원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이 073을 해독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편견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대전항공우주연구원 분석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빈 연구원, 박준혁 팀장과 함께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콜린스 분석관님, 먼저 저희 분석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수빈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죠. R이랑 7호는 SAR, 합성 개구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건 전자파를 지표면에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건 알아요. 우리 키올에도 있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올의 SAR은 보조 장비예요. 주력은 광학 센서죠. 해상도 5cm짜리.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수빈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학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있거나 밤이거나 위장막이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스텔스 코팅을 한 거고. 정확해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2개의 위성 이미지가 나란히 나타났죠. 이게 키올 위성이 찍은 영변 핵시설이에요. 72시간 전 영상입니다. 왼쪽 화면에는 선명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원자로,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모든 게 또렷했죠. 그리고 이게 현재 영상이에요. 오른쪽 화면은 그냥 회색 덩어리였습니다.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었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스텔스 코팅이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 센서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억 달러짜리 위성이 페인트 칠에 무력화되다니. 하지만 SAR은 달라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쏘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레이더파를. 그리고 그 레이더파는 구름이든 밤이든 위장막이든 다 뚫고 들어가요. 스텔스 코팅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텔스 코팅은 레이더파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100% 흡수는 불가능해요. 미세한 반사파가 남죠. 그 미세한 반사파로 뭘 알 수 있는데요? 직접 이미지를 얻기는 어려워요. 박준혁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각 변동은 측정할 수 있어요. NSAR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지역을 여러 번 촬영해서 그 차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분석하는 거죠. 지각 변동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핵시설을 어떻게 찾아요? 직접 찾는 건 아니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시설이 가동되면 지하에서 열이 발생해요. 원자로가 돌아가니까요. 그 열이 땅을 팽창시키고 미세한 지각 변동을 일으켜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지각 변동 패턴으로 핵시설 위치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2019년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 구조를 이 방법으로 분석했어요.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발표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에 검색해서 봤던 바로 그 논문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박준혁 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지각 변동 패턴 안에 규칙적인 신호가 숨어 있어요.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호가.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울퉁불퉁한 선들 사이에 규칙적인 펄스가 보였죠. 마치 모스 부호처럼. 이게 뭐예요? 저희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장비 오류인 줄 알았죠.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진법 코드라는 걸 알았어요. 0과 1의 조합이었죠. 이진법? 네. 그리고 그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변환하니까 숫자가 나왔어요. 화면에 큰 글씨로 숫자가 떴습니다. 이 숫자가 24시간 동안 137번 반복됐어요. 정확히 10분 27초 간격으로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였죠. 누가 보내는 거예요? 북한이요?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만약 북한이 보내는 거라면 왜 자기들 핵시설 위치를 알려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박준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탈북을 원하는 과학자라든지. 다른 하나는요? 0732 위치 정보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날짜라든지 암호라든지.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73점,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때 제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랭글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헌터 부국장이었죠. 콜린스, 뭐 건진 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연구팀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지각 변동 패턴에서 규칙적인 신호가 발견됐는데요. 지각 변동. 그게 뭔 소용이야? 그 신호 안에 07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석 중인데요. 073. 전화기 너머로 헌터 부국장이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 지금 장난해? 24시간 안에 ICBM 찾아야 하는데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있어. 하지만 부국장님,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뭐? 그 숫자가 미사일 위치를 알려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073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백악관 보고가 3시간 뒤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상사가 좀 급해서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계속합시다.
073의 의미를 찾아야 해요. 새벽 2시 13분. 분석실에는 커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5번째 커피를 내려주었죠. 콜린스 분석관님, 여기요.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찔렀지만 덕분에 정신이 좀 들었죠. 073이 날짜일 가능성은 어때요? 이수빈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7월 3일이라든지 아니면 73년 7월 3일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요? 글쎄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7월 3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73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역사는요? 박준혁 팀장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 같았죠. 잠깐만요. 그가 화면을 응시하더니 말했습니다. 1973년에 북한이 IAEA 탈퇴를 처음으로 고려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핵개발 의지를 처음 드러낸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 상황과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73점, 이 숫자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073을 나눠보면 어때요? 나눠요? 073으로. 아니면 073으로. 아니면 073으로. 이수빈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0은 뭔가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기준점 같은 거. 그리고 7과 3은 좌표일 수도 있고요. 좌표요? 박준혁 팀장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북한 지도였죠. 북위 40도 기준으로 7분, 동경 125도 기준으로 3분이라면 그가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찍혔죠. 여기네요.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점은 영변 핵시설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이 위치에 뭐가 있어요? 저희 데이터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빈 땅이에요. 산림 지역이고요. 하지만 073 신호가 계속 이 방향에서 오고 있어요. 박준혁 팀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신호 방향을 분석한 그래프였죠. 신호 출처를 삼각측량으로 계산해봤는데요. 정확히 이 좌표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지하 시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하에 시설을 숨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풍계리도 그랬고요. 그럼 073은 위치 좌표였던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좌표를 집중 분석해볼 가치는 있어요. 박준혁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R이랑 7호에 새로운 촬영 명령을 보내는 것 같았죠. 지금 위성이 이 좌표 상공을 지나는데 47분 걸려요. 고해상도 SAR 촬영을 해볼게요. 47분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1분. 백악관 보고까지 3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야겠네요. 47분 후, 새벽 3시 18분. 데이터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SAR 레이더로 촬영한 지표면 영상이었어요. 흑백이었지만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이게 그 좌표예요. 이수빈 연구원이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산림이에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박준혁 팀장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지각 변동 데이터를 오버레이하면요. 그가 두 이미지를 겹쳤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산림 지역 한가운데에 동심원 모양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열이 발산되고 있다는 걸 색깔로 표시하고 있었죠. 이건 뭐예요? 지하에서 열이 나오고 있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열이요. 원자로급 열원이에요. 원자로요? 네. 그리고 이 열 패턴을 보면요. 그녀가 동심원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지하 약 200m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지하 핵시설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키올 위성이 60년 동안 북한을 감시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설을 몰랐죠? 광학 센서로는 안 보이니까요. 박준혁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만 있죠. 모든 시설이 지하에 있으니까 위에서 찍어봤자 안 보여요.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뭔가 흔적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밤에만 작업했을 거예요. 그리고 흙은 다른 곳으로 운반하고 입구는 위장했겠죠.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건 전문가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실험하고 나서야 알았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0억 달러짜리 미국 위성이 60년 동안 못 찾은 걸 한국 위성이 몇 시간 만에 찾아낸 겁니다.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ICBM 이동 위치인지는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073의 진짜 의미도 아직 모르고요. 그래도 엄청난 진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어요.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이수빈 연구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결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지하 시설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ICBM이 여기 숨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너무 얕잡아 봤구나.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기술과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의 편견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6 오빠 이야기 천안함. 새벽 4시 02분. 분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잠깐 쉬실래요? 커피라도 더 드릴게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눈이 뻑뻑해지고 있었죠. 36시간 넘게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석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퇴근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 한승우 대위. 2010년 3월 26일. 오빠 사진을 보고 계시네요. 뒤에서 이수빈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눈에 들어와서요. 괜찮아요. 그녀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해군 장교였어요. 천안함 부장이었죠. 배의 2인자였어요. 젊었네요. 27이었어요. 저보다 4살 위였죠. 이수빈 연구원의 목소리가 나지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항공우주공학 시험 준비를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했어요. 오빠가 탄 배가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도서관 바닥에 이수빈 연구원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구조 소식을요. 혹시 오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바다에서 건져 올릴지도 모른다고 매일 뉴스만 봤어요. 결국 46명이 전사했어요.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도 그중 하나였어요. 시신도 못 찾았죠. 바다가 너무 깊어서요.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에 오빠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6명.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6명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아버지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북한이 또 도발하면 이번엔 미리 알아채자고. 그래서 대응할 시간을 벌자고. 그래서 위성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주에서 한반도를 지켜보면 북한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미사일을 쏘기 전에 준비하는 걸 볼 수 있고 잠수함이 움직이는 걸 추적할 수 있죠. 오빠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오빠는 항상 저한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거든요. 우주 같은 건 남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랬군요. 하지만 저는 오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녀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못다 한 일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수빈 연구원을 그냥 똑똑한 과학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상처를 안고도 복수가 아니라 예방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기술로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이었죠. 이수빈 연구원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빠분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정말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하고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콜린스 분석관님.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요. 오빠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분석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픔을 겪고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 분석실로 돌아오자 박준혁 팀장이 흥분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이수빈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073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뭔데요? 좌표였어요? 아니요. 좌표가 아니었어요. 박준혁 팀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073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봤어요. 날짜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이라면 어떨까 하고요. 카운트다운? 네. 073은 73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D-73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3일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봤어요. 박준혁 팀장이 달력을 띄웠습니다. 오늘이 11월 15일이에요. 73일 후는 내년 1월 27일이죠. 1월 27일에 뭐가 있는데요? 그건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죠.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어요. 화면에 북한 관련 뉴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기사였죠. 2020년 1월 27일,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이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북한은 상징적인 날짜를 좋아해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당 창건일 같은 거요. 중요한 행사는 항상 의미 있는 날에 하죠. 그럼 073은 73일 후인 1월 27일에 뭔가를 하겠다는 예고예요. 박준혁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무력 완성 5주년. 그날 뭔가 큰 걸 터뜨리겠다는 거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ICBM 발사요?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전 배치 선언이라든지.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북한이 자기들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자폭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런 신호를 보낼 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보내는 걸까요? 분석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수빈 연구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요? 북한 핵시설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북한 핵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철저한 곳이에요. 외부와 통신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각 변동이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각 변동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핵시설 장비를 조작해서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진동이 땅을 통해 전달되고 저희 위성이 그걸 포착한 거예요. 천재적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천재적이에요. 박준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전파나 인터넷은 감시당하니까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땅의 진동은 감시 대상이 아니죠. 아무도 생각 못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이수빈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들키면 즉시 처형당할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숫자 뒤에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북한 핵시설 깊은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호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었죠. 그 사람을 도와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보만 받고 끝낼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구해야 해요.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생각이 바뀌셨네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면피용 자료를 가져가려고 왔어요. 한국 기술 따위 믿지도 않았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한국 기술이 찾아낸 진짜 정보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보낸 사람도 진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콜린스 분석관님. 그때 제 위성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헌터 부국장이었습니다. 콜린스, 백악관 보고 1시간 전이야. 뭐 가져올 거 있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부국장님. 가져갈 게 있습니다. 엄청난 거요. 아침 6시 30분. 저는 화상회의로 랭글리 상황실과 연결했습니다. 대전 분석실의 대형 스크린에 헌터 부국장과 NRO 간부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콜린스, 보고해. 헌터 부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연구팀이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수빈 연구원이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째, 영변 북쪽에 미확인 지하 핵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200m의 원자로급 열원이 감지됐습니다. 화면에 NSAR 분석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동심원 패턴과 열 분포도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 시설은 우리 키올 위성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의 SAR 기술로만 찾을 수 있었죠.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분석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둘째, 073이라는 신호의 의미를 해독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073은 73일 카운트다운입니다. 내년 1월 27일 핵무력 완성 5주년의 대규모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헌터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이 신호는 북한 내부 고발자가 보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각 변동을 이용한 비밀 통신이죠. 내부 고발자? 헌터 부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확실해?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현상이 이런 패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상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헌터 부국장이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콜린스, 그 한국 연구원들 옆에 있어? 네, 부국장님. 화면에 좀 띄워봐. 저는 카메라를 돌려 이수빈 연구원과 박준혁 팀장을 비췄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찾아낸 거야? 헌터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퉁명스러움이 조금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 이수빈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리랑 7호와 NSAR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약 6시간이요. 헌터 부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키올 위성이 60년 동안 못 찾은 걸 6시간 만에 찾았다는 거야? 광학 센서와 SAR은 다른 기술입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키올 위성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저희는 직접 보는 대신 땅의 움직임을 분석했죠. 헌터 부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대단한 성과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헌터 부국장이 한국 연구원들을 칭찬하다니. 콜린스, 그 자료 전부 가져와. 백악관 보고에 쓸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한테 전해. 미국 국가정찰국이 공식으로 감사한다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헌터 부국장님, 생각보다 유연하시네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박준혁 팀장이 웃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결과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때 분석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죠. 40대 초반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 연구원, 긴급 연락이야. 무슨 일이에요? 일본 JAXA에서 연락이 왔어. 이수빈 연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JAXA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요? 응. 사토 히로시라는 분석관이야. 너희 NSAR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기술 공유를 요청하다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대기시켜놨어. 내가 결정해.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동맹국끼리 협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경쟁국이기도 해요. 우주 분야에서요. 그래도 지금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경쟁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수빈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녀가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연결해주세요. 통화할게요. 5분 후, 화면에 일본인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토 히로시, JAXA 위성분석관이었죠. 이수빈 연구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JAXA에서 정찰위성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토 분석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북한 영변 일대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능력이 부족해서 해석을 못하고 있었죠. 저희 데이터를 보셨나요? 네. 미국 NRO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사토 분석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NSAR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앞서 있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술을 칭찬하다니.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과찬이세요. 이수빈 연구원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니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토 분석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연구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JAXA 데이터와 한국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다니.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하던 두 나라가 공동의 위협 앞에서 손을 잡는 거였죠. 좋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분석하죠. 감사합니다. 사토 분석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이수빈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하루네요. 뭐가요? 미국 NRO가 감사하다고 하고 일본 JAXA가 배우고 싶다고 하고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제 저도 그 무시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저는 박준혁 팀장의 말을 빌려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결과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수빈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과학의 힘이에요. 그녀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073 신호의 출처를 정확히 찾고 ICBM 위치를 특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도 도와야 하고요. 할 일이 많네요. 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위협을 막고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백악관 보고가 끝났습니다.
저는 대전 분석실에서 화상으로 참관했습니다. 헌터 부국장이 대통령과 NSC 위원들 앞에서 한국 연구팀의 발견을 보고하는 걸 지켜봤죠. 대통령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NSAR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이수빈 연구원이 만든 자료가 떴습니다. 영변 북쪽에 미확인 지하 핵시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073이라는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73일 후 대규모 도발 계획을 암시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3일 후면 1월 27일이군. 핵무력 완성 5주년. 그렇습니다. 그 신호는 누가 보내는 거지? 내부 고발자로 추정됩니다. 북한 핵시설 내부의 누군가가 지각 변동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한국 연구팀, 신뢰할 수 있나? 네, 대통령님. 헌터 부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죠.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60년간 우리 위성이 못 찾은 걸 6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 가능하면 구출 방안도 검토해.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연구팀의 성과를 인정한 겁니다. 콜린스 분석관님, 좋은 소식이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ICBM,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도 도와야 하고요. 어떻게요? 073 신호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수빈 연구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신호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응답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R이랑 위성의 SAR 펄스를 조절해서요. 응답 신호요? 네, 그 고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신호를 받았다.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요. 박준혁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SAR 레이더의 펄스 패턴을 변조하면 지각 변동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그 고발자가 같은 방식으로 감지할 수 있죠. 위험하지 않아요? 북한이 눈치채면.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신호는 아주 미세하게 자연 노이즈처럼 보내야 해요. 그리고 한 번만 보낼 수 있어요. 2번 보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죠. 해봅시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워싱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건 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워싱턴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헌터 부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콜린스, 승인 났어. 해봐.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하지만 조심해. 실패하면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저는 이수빈 연구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시다. 오후 2시 33분. R이랑 7호가 북한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SAR 레이더의 펄스 패턴이 미세하게 변조되었죠. 신호 발송 완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그 고발자가 신호를 감지하고 응답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분석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그 고발자가 이미 체포된 걸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41분. 갑자기 박준혁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신호 감지됐어요. 모두가 화면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각 변동 패턴이 변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패턴이었죠. 해독해봐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진법 코드를 십진법으로 변환하고 다시 문자로 변환했죠.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9.7892, 125.7531. 좌표예요. 이수빈 연구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북위 39.7892도, 동경 125.7531도. 박준혁 팀장이 지도에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빨간 점이 찍혔죠. 평안북도 철산군이에요. 영변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여기에 ICBM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ICBM 위치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신호가 더 있어요. 화면에 추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46에 27, 46에 27.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좌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수빈 연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6점.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수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27은 3월 27일. 천안함이 침몰한 다음 날이에요. 수색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고발자가 천안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수빈 연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고발자는 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낸다고요. 분석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수빈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꼭 구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보낸 사람이에요. 저처럼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할 겁니다. 반드시요. 48시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제공한 좌표를 바탕으로 미국 정찰기가 적어도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철산군 지하에 숨겨진 ICBM 발사 시설을 확인했죠. 화성-19호 3기가 발사 준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헌터 부국장이 긴급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좌표가 정확했습니다. ICBM 3기 발사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화면 속 NSC 위원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대응 방안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헌터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첫째, 선제 타격입니다. 발사 전에 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외교적 압박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북한에 알리는 거죠. 그리고 협상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는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출할 수 있나? 헌터 부국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렵습니다. 북한 핵시설 내부에서 사람을 빼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을 찾아.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버릴 수 없어.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수빈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출을 지시했어요. 정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미국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 박준혁 팀장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화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좌표와 함께 긴 숫자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해독해 볼게요. 박준혁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숫자열이 문자로 변환됐습니다. 영어 알파벳이었죠. METATYALURIVER HYSAN 72 HOURS IWILLCROSS 압록강 해산에서 만나자. 72시간 후 내가 건너겠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탈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살행위예요. 압록강 국경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데. 그래도 기회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탈북 루트를 확보하고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
72시간밖에 없어요. 충분해요. 저는 헌터 부국장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72시간 후,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저는 이수빈 연구원과 함께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비밀리에 협조한 중국의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쪽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얼어붙은 강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중국 쪽을 향해. 제발. 이수빈 연구원이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병들의 손전등이었죠. 발각됐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리기 시작했죠. 미끄러운 얼음 위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림자는 중국 땅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성공이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언덕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강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로. 그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핵과학자 특유의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이수빈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수빈 연구원님이시죠? 이수빈 연구원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남자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NSAR 분석 논문이요.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에 대단한 과학자가 있다는 걸. 왜 저한테 사육의 이치를 보낸 거예요? 당신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천안함 이야기를요. 오빠를 잃고도 복수 대신 과학을 선택했다는 거.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요? 저도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영양실조로 죽었죠. 핵 개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가 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체 설계도, ICBM 기술 명세서, 그리고 내부 지휘 체계까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였습니다. 이걸로 협상하십시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정보가 유출된 걸 알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게 노출됐으니까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영변 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었죠. 아니, 이제는 아니겠네요. 2주 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김영철 박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에 합의한 겁니다. 완전한 폐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ICBM 개발 중단, 핵실험 유예, 그리고 IAEA 사찰 수용까지 역대급 합의였죠. 그리고 이 모든 건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리랑 7호. 그 위성이 포착한 지각 변동 패턴 하나가 역사를 바꾼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이 단상에 서 있었죠. 이번 성과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 미국 NRO의 협력, 일본 JAXA의 지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보를 제공한 김영철 박사님.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수빈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천안함에서 돌아가신 제 오빠, 한승우 대위입니다. 오빠는 이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못다 한 일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았으니까요. 그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기자들도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이수빈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콜린스 분석관님.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데이비드라고 불러도 돼요. 데이비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도 기억할게요. 처음엔 저희를 무시했지만 결국 함께 해줬잖아요.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워요. 처음에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괜찮아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당신은 결국 옳은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리랑 8호, 9호, 10호.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릴 거예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목표네요. 데이비드는요? 미국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담당 분석관을 자원할까 해요. 정말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말이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환영해요. 앞으로 자주 봐요. 그럴게요. 저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리랑 위성이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크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의 친구가 되어 기뻤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저는 다시 대전에 와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옥상에서 이수빈 연구원과 나란히 서 있었죠. 저기 봐요. 그녀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작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8호예요. 벌써 8호를 쏘았어요? 네. 3개월 전에요. 해상도가 더 좋아졌어요. 30cm까지 볼 수 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수빈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될 거예요.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갈 거예요. 믿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고마워요. 뭐가요? 1년 전에 저희를 믿어줬잖아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결국 함께 해줬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고마워해야 해요. 덕분에 많이 배웠거든요. 뭐요? 편견을 버리는 법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미국보다 못하다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알아요. 어떤 나라든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믿고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이수빈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네요. 이수빈 연구원님 덕분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리랑 위성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지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기술을 연구하고 밤을 새우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수빈 연구원 같은 사람들이요. 김영철 박사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15년 전 차가운 바다에 잠든 한승우 대위 같은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편견 없이 함께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미국 엔하로 분석관이 대전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00억 달러 미국 위성이 실패할 때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아리랑 위성은 우리 하늘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